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 헤지펀드 매니저가 드리는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공매도가 뭔지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뭐 공매도 금지, 뭐 공매도 청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사실 공매도 진짜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공매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헤지펀드를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책에서 보는 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공매도가 뭔지 진짜 알려드릴게요. 제대로. 그래서 공매도가 뭔지부터 알고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뭔지 먼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또 요새 뭐 공매도 금지, 뭐 공매도 청원 뭐 관련해서 엄청 얘기들이 많은데 이참에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로 하시죠. 공매도를 알려면 여러분이 롱과 숏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롱은 뭐고 숏은 뭡니까? 자, 이게 롱은 사는 거고 숏은 파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과연 사는 것과 파는 것이라는 단어만으로 롱과 숏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면 롱과 숏은 도대체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고 파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순서가 다르다. 이겁니다. 와, 이거 어디서도 이런 설명 없었는데 이 설명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롱을 하든 숏을 하든 사고 파는 거는 똑같고요. 산 것이 낮을수록, 산 가격이 낮을수록, 판 가격이 높을수록 그만큼의 이익이 결정됩니다. 수익은 그 차이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롱과 숏의 차이는 뭐냐? 롱은요, 사는 게 먼저예요. 먼저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는 값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파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롱은 먼저 사는 거예요. 숏은 어떻게 하냐? 먼저 파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가격은 나중에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롱과 숏의 차이는 그거였어요. 나도 그거 인지 알았어. 이번에 설명하면서 저도 인지 알았어요. 사고 파는 것의 순서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저도 설명할 때 항상 롱은 그 매수고요. 숏은 매도예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롱도 결국에는 롱을 먼저 해놓고 사놓고 나중에 팔아요. 팔기도 한단 말이야. 롱이라는 전략도. 숏이라는 전략도 먼저 팔긴 하는데 나중에 숏 커버라는 형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는 있단 말이야, 둘 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 순서가 다르다. 이게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손익 구조가 달라요. 여기 잠깐 비켜드릴게요. 여기, 네. 숏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 왜 사람들이 숏으로 돈을 벌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이호석이 너는 숏으로 터져본 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손익 구조가 너무 다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롱은 먼저 사는 거라고 했어요. 숏은, 그러니까 매도하는 금액이 아직 결정 안 됐어요. 근데 매도하는 금액이 아무리 낮아져 봐야 0까지밖에 못 낮아져요. 그죠?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은 엄청 올라갈 수는 있지만 내려가 봐야 0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손실도 내가 투자한 만큼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숏은요. 먼저 팔았잖아요. 그죠? 먼저 팔았잖아요. 살 수 있는 다시 이제 숏 커버를 할 수 있는 가격은요. 0으로 사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 가격이라는 거는 위로 올라가면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야 되는 가격은 위쪽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저기, 보이시죠? 네. 자, 이해되시죠? 롱은요, 최대 손실이 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거 이상 잃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익은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반대로, 숏은 내가 볼 수 있는 최대 이익은 얼마냐? 내가 숏한 금액만큼만 이익을 볼 수 있고요.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손익구조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해 쉬운 것 같은데, 이거. 좀 이해하셨죠? 네. 자, 필요한 절차가 까다롭다는 게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숏셀링이라는 건데 공매도가 뭡니까? 공매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매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공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자,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자, 공매도 할 수 있다 칩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공매도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매도를 먼저 하는 거라고 했어요. 순서가 다르죠. 롱은 매수를 먼저 하는 거고 숏은 매도를 먼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 팔아야 돼요, 주식을.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 근데? 내가 삼성전자를 숏 살려고 그랬는데, 주식이 있어야지. 주식이 있어야 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죠. 아, 효석이한테 빌려서, 빌린 다음에 효석이한테 빌린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에다 내다 팔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먼저 팔아야 되는데, 주식이 없으면 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빌리면 되는구나. 빌리면 대차하면 되네. 이걸 대차라고 하는 겁니다. 대차 거래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그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주식을 빌리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거예요. 이해되죠? 돈 빌리는 거랑 똑같아요. 돈을 100만 원 빌리면 나중에 1년 있다가 1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걸로 주식을 실물을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 뭔 짓을 하든지 상관없고 그거는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한이 정해진 기한이 되면 주식으로 돌려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왜 주식을 왜 빌려주지?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식을 근데 알겠어. 저기 그거는 알겠는데요. 주식을 왜 빌려줘요? 빌려주는 사람은 정신이 있어 없어? 아니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을 빌려주면 빌려간다는 얘기는 이 공매도 나쁜 놈들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 주식을 가져다가 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주식이 빠질 텐데 왜 빌려줘?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느낌 좋은데요? 네. 공매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려볼게요. 자, 중간에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헤지펀드가 있고요. 왼쪽에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빌려주는지는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왜 빌려주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여자가 빌려주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여기 있습니다. 자, 우선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자, A라는 주식, 뭐 주식을 공매도를 칩시다. 자, 회의해가지고 자, 공매도 합시다. 이거 주가 좀 빠져야 될 거 같네. 너무 많이 올랐고 저 안 되겠어. 이거 정의로 응징해 줍시다. 이러면서 이제 공매도를 한다 칩시다. 근데 이제 공매도를 하려고 보니까 어떤다고요? 주식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야죠. 자,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죠. 빌려주세요. 대여자가 이제 빌려줍니다. 주식을 빌려주면 대여해 준다라고 얘기하고요.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대차해 놓은 주식이 늘어납니다. 보통 보면은 그 인기 있는 주식 있잖아요. 숏에 인기 있는 주식. 숏 인기가 되게 많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대차 잔고가 되게 많아요. 대차 잔고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대차 잔고를 했다는 얘기는 뭐게? 일단 빌려놓은 거예요. 빌려놓고 아직 팔진 않은 걸 팔았는지는 또 나오니까 다른 얘기니까 빌려놓고 그걸 아직 팔지 않았는데 이건 빌려놨다는 얘기는 뭐야? 나중에 이제 팔려고 숏 하려고 공매도 하려고 먼저 파는 거 먼저 하려고 빌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야 이거 이 주식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숏을 한다라고 공매도 세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식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공매도 숏을 했다가 깨지는 경험을 뭐 해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깨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식을 사는 사람이 모두가 뭐 어떤 그 기관이 야 주식을 산다. 주식이 무조건 오르겠다. 그런 게 어딨어? 기관이 사도 빠지는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를 기관이 하더라도 주식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주식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해서 주식이 빠지는 거 당연히 아니에요.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대차한다는 거, 대여한다라는 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그 한참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나 이런 거 주가 많이 오르기 전에 기관 투자자분들, 헤지펀드 저희처럼 헤지펀드 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이오 같은 소리 하고 돈도 하나도 못 버는데 주식 이게 몇 조짜리 주식이 되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안 돼. 숏. 정의 이름으로 응징 이렇게 한다 칩시다. 그 셀트리온은 워낙 이제 공매도도 많고 그래서 막 청원도 들어가고 막 셀트리온 뭐 그 카페에 보면 뭐 많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셀트리온처럼 굉장히 그 숏을 하려는 수요들이 많은 그런 주식들은요.
대차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어떤 데는 15%씩 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대여자가 여기 있고 헤지펀드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대여자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가 대여자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주식을 빌려요. 근데 주식을 빌리고 주식을 나중에 갚을 때 대여자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내가 왜 미쳤다고 주식을 빌려주냐? 수수료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차 수수료예요. 마치 은행에서 저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자를 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여자가 헤지펀드한테 주식을 빌려주면 주식을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게 대차 수수료라는 겁니다. 이 대차 수수료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사실은 숏하려는 수요가 많다라는 걸 의미해요. 반드시 주가가 빠진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숏하려는 사람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저 공매도 하려는, 자, 지금 어디까지 했나요? 지금? 숏은 먼저 파는 거라고 했잖아? 자, 먼저 팔라고 했더니 주식이 없어. 그래서 주식을 빌리는 거 얘기만 지금까지 한 겁니다. 자, 복잡하죠, 진짜, 혹시. 그리고 나서 이제 숏을 합니다. 시장에다 대놓고 공매도를 하는데요. 매도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매도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공매도를 하면요. 매수호가 매도가 있잖아요. 매수호가 매도호가 여기 있잖아요. 매수호가에다가 공매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업팅 룰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호가를 막 잡아먹어서 밑으로 막 내리면서 이제 주가를 뺀다. 이러면은 이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하는 사람한테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일종의.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대놓고 팔아. 네가 10억을 팔고 싶으면 10억을 공매도 하고 싶으면 10억을 여기다 이렇게 팔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주식 매수 해보면 이렇게 나와. 팔아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다 대놓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공매도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악재가 났어. 요새는 뭐 악재도 별로 안 나오지만 뭔가 악재가 나왔어. 악재가 나오면 아침부터 막 공매도 막 하려고 주식 막 빌려가지고 어느 쇼크가 났어. 그러면 이제 막 주식 빌려가지고 숏 해야 되겠다. 이건 완전히 이거는 진짜 숏이에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매수 호가 하겠습니다. 그럼 막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이제 5%부터 빠져서 시작해요. 그럼 5%에다 이제 달아놓는 거죠. 근데 5%에는 아무도 안 사. 그러다 이제 점점 내려옵니다. 이 호가가 이제 막 쌓여갑니다. 쌓여가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 정도 빠지면 어떤 그 매수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합시다. 야, 10% 정도 빠질 건 아니지. 그러면서 이거 사버려요.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숏을 하는데 이 가격이 안 되고요. 원하는 가격은 5%였는데 쭉 해서 마이너스 10%에 거래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저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진짜 혼도 많이 나고 이거 뭐 이 가격에 할 거면은 뭘 했어 숏을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많이 혼났던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매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매도 가격을 먼저 결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매수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매수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매도 가격을 여기다 했잖아요. 매도를. 그리고 나서 주가 예를 들어서 빠졌어요. 오, 땡큐. 그러면서 매수를 나중에 이제 여기서 커버를 하는 거죠. 숏 커버라고 얘기합니다. 매수 결정을 나중에 결정하는 행위를 숏을 없앤다라고 해서 숏 커버라고 하고요. 매수가 여기 있고 매도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는 거죠. 공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반대로 근데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쇼커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매도를 먼저 해놨어요. 근데 이게 주가가 오르는 거야. 처음에는 참았지. 처음 매수했는데 주가가 빠지는 거랑 똑같아요. 매도를 먼저 했는데 주가 오르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진짜 이거 참을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제 말씀드렸던 뒤에도 막 땀이 막 삐직삐직 손에 막 땀나고 막 힘들어 죽겠는. 어떻게 할까? 좀 버텨볼까? 숏 더 할까? 어떻게 막 물타기 할까? 막 이런 거죠. 그러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가면 더 이상은 못하고 이제 쇼커버를 합니다. 그 눈물의 쇼커버를 하는 거죠. 정말 큰 소실이 나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를 숏한 마이클 버리 같은 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테슬라가 여기서 더 올라 버린다. 그러면 이제 쇼커버를 하시겠죠.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망한다고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테슬라가 망할지 안 망할지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숏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불리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빌리는 데 대한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그냥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주식 사는 거랑 또 다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쇼커버를 하면 매수를 한 거죠. 주식을 매수를 했으니까 이제 주식이 들어오겠죠. 시장에서 빌린 거를 가지고 대여자한테 빌린 걸 가지고 시장에다 팔았는데 그건 팔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다시 산 거죠.
그래서 요거 산 걸 가지고 대여자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거래가 끝납니다. 공매도 복잡하죠.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지 않고 설명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게다가 책으로 보고는 이해 못해요. 이거 가지고 지금 저도 이거 엄청 많이 봤거든요. 해보지 않으면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공매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게 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식을 빌려준 사람은 도대체 뭔 정신으로 빌려주는 거냐? 이 얘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빌려주는 거냐? 왜 빌려주는 거냐? 이거 가져가서 공매하면 주가 빠질 텐데. 첫째는 주가가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꼭 빠지는 거 아닙니다. 빌려간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어가지고 무조건 주가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인덱스 펀드나 아니면 연기금 같은 그런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을 안 팔아요. 웬만하면. 환매가 대규모로 환매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연기금은. 그러니까 산 주식은 거의 파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연기금 많이 팔던데 뭔 소리야. 그거는 이제 비중 조절 정도. 근데 이제 막 삼성전자를 이만큼 들고 있는데 어차피 계속 돈 들어오면 살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많이 팔진 않아요. 많이 팔진 않아요. 그러니까 팔던데 그래도 알았어.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연기금이 예를 들어서 주식이 200조 있다 쳐요. 그럼 팔면 얼마나 팔아요? 뭐 2조, 3조 이렇게 팔죠. 많이 판다고 해서 20조 판다 칩시다. 그럼 180조는 있는 거잖아요. 180조까지 다 팔아서 200조를 전부 다 팔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연기금이든 인덱스 펀드든 무조건 그냥 안 팔고 들고 있을 주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식을 그냥 놔두면 뭐하냐? 빌려줘서 수수료로 받으면 나한테 이익인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럼 빌려주면 주식이 반드시 빠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뭐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주식을 내가 인덱스 펀드든 연기금이든 가지고 그냥 꼼짝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건 거래가 안 되는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걸 빌려주면 이게 빌려주면 헤지 펀드들이 팔든 뭐 하든 해가지고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빌려주냐? 아니 안 팔 거니까 안 팔 주식은 있어 따로 팔 주식을 뭐 남겨두더라도 안 팔아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 수수료랑 대차 장사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자, 개인 투자자들한테 왜 이렇게 대차를 안 시켜주고 막 이러냐. 자, 아까 이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대여자라는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대여자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덱스 펀드나 인덱스 펀드 아니면 뭐 연기금 막 이런 그 큰 운용사들에서 해외 인덱스 펀드나 뭐 해외 운용사들 근데 이제 이 기관들이 주식을 빌려주고 싶어. 근데 헤지펀드들을 일일이 전화해서 야 저기 뭐 빌려갈 생각 없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중간에 누가 브로커리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브로커리지를 해주는 것을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PBS라고 해서 한때 증권사에서 가장 핫했던 업무 중에 하나죠. 근데 요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생각해 보면 보세요. 여러분이 PBS가 돼서 주식을 많이 빌려와서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거는요, 주식을 빌려와서 재고로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장외거래예요. 장외거래. 그러다 보니까 잘 아는 분들, 뭐 인덱스 펀드 운용하시는 분들한테 빌려와서 재고를 쌓아놓고 재고 관리도 해야 되겠죠? 주식 재고 관리? 많이 빌려가는 게 있는데 주식 재고 관리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제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빌려주면 어떻게 혼나잖아. 그러니까 싹 또 재고도 쌓아놔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뭐 많이 또 재고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수수료는 나갈 거 아니야. 수수료는 못 받고. 이러면 또 손해 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장사를 하는 건데 큰 헤지 펀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면 그래도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 너무 작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장사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대차 거래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저도 해보면은 그분들 만나보면 연봉도 높아요. 엄청 어려운 일이니까 높겠죠. 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좀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이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 공매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됐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전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이효석 애널리스트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요 숏으로 돈 벌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숏으로 돈을 왜 벌기가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이번 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할 건지 말씀드렸고, 어제는 제가 이제 공매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진짜 쉽게 설명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은 이제 왜 숏으로 돈을 버는 것이 롱으로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헤지펀드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헤지펀드를 했던 경험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꾸 왜 숏 이런 얘기를 하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아니, 근데 숏 뭐 얘기하는 건 좋은데, 아니, 나는 숏도 안 하는데 왜 자꾸 숏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숏 안 해. 나는 숏 한 적도 없어. 우리 공매도도 못하게 하잖아, 개인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숏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몰랐죠? 몰랐지. 몰랐는데 숏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A 주식을 사려고 B 주식을 팔았어요, 여러분이. 이거는 뭐예요? A 주식을 사고 B 주식을 팔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롱 A 주식이고요. 숏 B의 주식입니다. 자, A 주식 롱을 했다라는 것은 매수 가격을 먼저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먼저 했다는 거잖아요. 롱 A 주식을 샀고, B 주식은 숏 했으니까 이제 클로징 된 거긴 하지만, 이게 B를 숏 했다는 것 행위 자체의 손익은 나중에 이게 팔았는데 이게 주가가 너무 올랐어, 그러면 이게 배가 아프잖아요. 그건 이제 배 아프다라는 거는 그냥 정성적인 표현인 거고, 실제로 만약에 숏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기회 손실이 그만큼이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숏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거래는 항상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개념이다. 롱과 숏이 동시에 일어나는 개념이다. 아파트를 사려고 대출을 받았다. 숏 캐시를 한 거죠. 캐시를 숏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숏 주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뭘 한 거죠? 롱 캐시를 한 겁니다. 롱 캐시. 근데 이제 저는 뭐 하자고 그러죠? 숏 캐시 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숏 캐시는 뭐예요? 캐시를 숏하자라는 거잖아요. 캐시를 먼저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돈을 빌린다는 얘기고요. 이게 돈의 가치가, 만약에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숏하면 안 되죠.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캐시를 숏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왜 하락하지? 그거는 제가 이제 영상 그 이호석 아카데미 1.1, 1.2 뭐 여기 보시면 되죠. 좀 그 첫 번째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가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누구나 숏을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보통 숏으로 돈 벌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예가 이제 테슬라인데 바꿨어요. 게임스탑으로 바꿨습니다. 야, 숏으로 돈을 벌기 왜 어려워? 게임스탑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 주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 이제 연초에 얘네들이 18불이었어요. 18불. 18불. 근데 놀랍게도 이게 갑자기 40불까지 올라갑니다. 에? 주가가 왜 40불까지 올라갔지? 이게 이제 게임스탑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롯데 하이마트처럼 그냥 그 게임 관련된 거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망했지 뭐. 사람도 아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바닥에서 이제 기었던 거죠. 이렇게 쭉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계속 있다가 갑자기 야, 백신 나온 데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야, 진짜 좋아진대더라. 야, 그리고 이제 누구 새로운 사람 온대 막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어요. 40불 가니까 이제 시트리온이라는 데서 얘네 숏을 해야 되겠다. 얘는 어차피 살아날 수도 없고 뭐 재무구조도 안 좋고 안 된다니까. 정의 이름으로 응징이,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공매도를 한 겁니다. 공매도를 하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뭐 멈칫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거 있죠. 월스트리트 벳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대동단결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 게임스탑을
쇼스퀴즈를 만듭시다. 쇼커버를 하도록 만듭시다. 이 나쁜 공매도 세력들을 당하도록 해봅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산 거죠. 그래서 40불이었던 주가가 147불까지 올라갑니다. 아 이거는 좀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좀 심각한 건데요, 이거. 이거 너무 심각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심각한데 또 웃음도 좀 나는 게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웃겼던 게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되게 웃겼던 그 페이지가 있어요. 그 김단태 님이 이제 소개해준 페이지인데 그거 한번 잠깐 보고 오세요. 잠깐 한번 오겠습니다. Do you wanna quit your job? Buy a Lambo on the spot. Do you think Citron sucks? You better buy GameStop. Yeah, GameStop. 어떠세요? 아니 뭐 if you wanna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게임 하듯이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저도 이거 버블의 징조 아니냐 이거.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야 이거 뭐 누가 질문했는데 아니 그 지금 버블 아닙니까? 과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누가 기자가 하면 파월이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자 이제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왜 숏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롱은 매수의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 거고 매도 가격은 나중에 결정하는 건데 롱은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100%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업사이드는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반대로 숏은 매도 가격을 먼저 결정한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봤을 때의 두려움이 비교할 수조차 없이 큰데요. 저희가 이제 같이 그 헤지펀드 운영했던 형이랑 얘기했던 게 있는데 야 숏이 롱에 비해서 그 터졌을 때 그 느끼는 그런 어떤 이게 그 쫄리는 그 감정, 이 손에 땀 삐질삐질, 등에 식은 땀 줄줄 이런 거 몇 배 정도 되는 것 같아?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저희의 결론은 3배였습니다. 3배. 딱 3배 정도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정말. 숏으로 깨지면 그거는 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림으로 좀 설명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롱은 제가 뭘 먼저 결정한 거라고 그랬죠? 롱은 매수 가격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수 가격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에 샀어?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샀어. 그러면 매수 가격은 결정됐잖아요. 변수는 뭐냐? 움직이는 가격은 뭐냐면 매도 가격은 결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을 계산할 때 매수 가격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X축이 뭐가 되냐면 매도 가격이 되는 겁니다. 매도 가격은 얼마로 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팔면 높은 거고 못 팔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매수했던 가격이 여기다. 근데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팔았다. 그럼 이제 손실이 나는 거죠. 근데 손실이 나긴 나지만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00만 원 이상 손실이 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는데 주식 가격 항상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부도나가지고 이제 상장 폐지되는 경우잖아.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100% 이상 손실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낸 돈만큼만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세요. 이제 숏은 이제 달라집니다. 그림이. 자 이렇게 됩니다. 숏은. 보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뭘 먼저 결정한다고? 매도하는 가격을 먼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매도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가격은 결정됐어. 그러니까 매도한 가격은 앞으로의 나의 손익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쵸? 뭐만 영향을 주냐? 매수하는 가격만 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매수하는 가격만 영향을 주는데, 이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손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이거는 이익을 봐서 이제 대박이 났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게임스탑을 숏을 했어요. 근데 이 게임스탑이 진짜 부도난 거야.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됐어. 그럼 얼마 벌 수 있죠? 100만 원 숏 했으면 100만 원만 버는 거예요. 빵원이 돼서 쇼커버를 해도 100만 원 했으니까 이만큼만 차이 나니까 딱 100만큼만 버는 거잖아. 근데 요거는 이제 올랐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무한대로 이제 갚아서 다시 그걸 사가지고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질문 주시는 것 중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공매도를 하고 대차 거래를 하는 거 언제까지 다시 주식 돌려줘야 돼요? 그건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그건 마치 제가 그때 돈 빌리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은행에서 돈 빌릴 때 한 1년 만기로 해가지고 빌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차를 해주는 것도, 대차를 해서 주식을 빌려오는 것도 언제 갚을지를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미리 정해놓고 3개월만 쓸게요. 3개월만 숏하다가 어차피 뭐 주가 그 안에 빠지면 내가 커버하든지 어떻게 할 거니까 3개월만 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동안만 빌리는 걸로 할 수도 있고요. 1년 동안 할 수도 있고 뭐 일주일만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대출 기한 정하는 것처럼 공매도의 그 대차 거래도 그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스탑을 경우에 지금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숏을 했다 칩시다. 숏을 아까 40불에 했다고 그랬죠? 요 정도 가격에 했겠네요. 자, 숏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20불에서 40불까지? 아니야. 이거 이만큼 다시 내려와야 돼. 요 생각으로 간 거죠. 요 생각으로 40불에 숏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가 이제 40불이 되는 거죠. 여기가 40불입니다. 망했어요. 게임스탑이. 그럼 얼마 벌 수 있죠? 40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147불이잖아요. 그럼 얼마냐면은 100불 손실이에요. 40불에 손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낸 돈의 2.5배를 손이 보게 되는. 내가 지금 이거 빠질 것 같다는데 돈을 얼마를 넣냐면 100만 원을 넣었어. 근데 지금 이거를 다시 주식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갖다 주려고 보니까 이게 주가가 150불 가까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내야 돼? 100불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깨질 수 있고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테슬라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테슬라 7배 올랐잖아. 그럼 어떻게 내가 낸 돈, 내가 이제 빠질 거라고 해서 베팅한 돈의 7배를 갚아줘야 되잖아요. 주식을 갖다 주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올라갈 때 손실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진짜 너무 힘든 거죠. 이해가 되실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0불로 샀으면 손익은 이 정도인데 147불이면 이만큼이다. 손실이 이 정도 난다. 두 번째도 이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공매도로 돈 벌기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 롱은 배팅이 맞았을 때 포지션이 증가하는데 숏은 배팅이 틀렸을 때 포지션이 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제가 그린 이유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건 이제 뮤추얼 펀드 매니저분들도 많이 들어보시면 좋은 얘기예요. 뭐냐면 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 인덱스를 따라가는 그런 펀드를 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30%야. 우리나라 코스피의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는 30%가 있어요. 그러면 30%를 들고 있으면은 뉴트럴이에요. 그러니까 중립 포지션인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근데 삼성전자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럼 35%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난 삼성전자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얼마를 들고 있냐면 25%를 들고 있는 거죠. 마치 이제 최근에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많이 판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민연금이 생각하기에는 주식이 한 17%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작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나 20%야. 전체 자산의 20%가 주식이야. 근데 나는 17%가 적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주식이 3%만큼 오버웨이트 된 거죠.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더 많은 상황에서 오버웨이트 했는데 주가가 올라. 그럼 어떻게 돼요? 20%에서 비중이 예를 들어 10% 올랐잖아요. 그럼 22%가 되죠. 그럼 올랐으니까 땡큐 하면서 이제 줄일 수 있는 거죠. 땡큐 그러면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숏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이제 삼성전자 예를 들었을 때 30%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5%만 들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숏을 했는데 틀렸어. 숏을 했는데 틀렸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가 주식의 비중이 커지면서 내가 언더웨이트한 비중이 더 커집니다. 그게 이제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 언더웨이트한 게 나중에는 이제 6%, 7% 이런 식으로 커져요. 롱은 배팅이 맞았을 때 포지션이 커지지만 숏은 배팅이 틀렸을 때 포지션이 커져요. 그래서 배팅이 틀렸을 때 포지션을 커진 상태에서 더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라는 거죠. 요거는 조금 어렵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뭐 어차피 뮤추얼 펀드 매니저 하실 거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자산 중에서 내가 주식의 자산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자산에 내가 이제 뭐 좋게 얘기합시다. 좋게 얘기해서 나 이거 100억 있는데 저도 100억 없는데 100억 있다 칩시다. 100억이 있는데 주식은 한 10% 들고 있으면 제일 딱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주식을 10% 드는 게 적당한 가격인데, 근데 이제 내가 좀 주식이 지금 좋아 보여. 그래서 11%를 샀다 쳐요. 근데 이게 주가가 맞았어. 그러면 12%가 되고 13%가 되니까 난 10%까지 다시 줄이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줄이니까 너무 땡큐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도 업틱룰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틱룰이라는 게 뭐냐면요.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인데 이게 옛날 그림이네요. 이게 116만 원일 때 이거 분할해서 지금 이제 8만 원, 9만 원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매도 호가가 있고요. 여기에 매수 호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놓기도 하고 누가 팔면 이제 사지겠지 이러면서 이제 달아놓기도 하고 여기 있는데 걸 그냥 사버리기도 하죠. 그냥 사버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걸 뜯어먹으면서 산다라고 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다 바닥에 받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팔아야지만 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매도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매도할 때는 매도를 적극적으로 매도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꽝꽝꽝꽝 이렇게 하면서 매도. 근데 여기 이제 700주, 5000주 뭐 이렇게 있으면 내가 10,000주를 팔겠다 그러면 어디까지 밀어야 되냐면 여기까지 이제 세호가를 잡아먹으면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숏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업틱 룰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다가만 대놔야 돼요. 여기다 대놓기만 할 수 있어요. 밑에다 내리면서 팔 수는 없어요. 주가를 내리면서. 숏은 공매도는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옛날에 한참 많이 될 때는 공매도 한번 걸리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완전 갑자기 어닝 쇼크를 낸 거야. 그래서 공매도를 막 들어와. 그러면은 여기 최우선 매도 호가에 매도 잔량이 엄청나게 많이 쌓입니다. 이건 내가 다 숏하겠다는 얘기예요. 숏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게 걸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숏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까 아무도 안 사잖아. 천천히 사겠죠. 그러니까 주가 계속 빠집니다. 계속 밀려요. 계속 밀리다가 어느 정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5% 빠지는 줄 알았는데 10% 빠질 때 그때서야 이제 뭐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체결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숏 포지션 자체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걸 이제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김효진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보면 김효진 연구원이 SK증권 저의 포지션에 있다가 김효진 연구원이 KB증권으로 가면서 그 자리에 이제 제가 온 건데 김효진 연구원은 개인적으로 잘 알고 또 그분이 또 이제 복싱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엄청 뭐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정말 많고 저도 옛날에 운용할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그런 매널리스트였는데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부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부채가 한번 터질 것 같다라는 보고서를 2019년 초에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즉 이제 안 좋은 숏 베팅을 할 수 있는 ETF를 사놓으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좀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4개의 ETF를 이제 추천을 했어요. 와,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이제 제가 봤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야, 이거 ETF 대박 났겠다. 야.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4개 중에요. 2개는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숏에서 손익구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이게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원하지 않은 대로 물론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하면 빵 터져가지고 좋긴 하겠지만 발생은 계속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녹아내리는 거죠. 점점 수익률이 기준가가 내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80불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청산. 그래서 상장 폐지됐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숏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고, 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 1월 28일 또 시작하는데 와, 근데 이게 이번 주는 좀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어제 녹음을 해놨는데 오늘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게임스탑 이슈가 저는 너무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들어서 때마침 제가 뭐 이걸 의도하진 않았는데 또 갑자기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이번 주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우연찮게 또 이제 이 공매도와 관련된 얘기들이 게임스탑과 관련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이번에는 게임스탑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종합되어 있는 굉장히 큰 이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게임스탑에 대한 얘기는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가 다 끝날 때쯤에 보면은, 야, 10대 뉴스 이런 거 뽑잖아요. 거기에 꼭 들어갈 것 같아요. 게임스탑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생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불러올 파장, 그리고 이제 나비 효과 여러 가지를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나비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FOMC 회의에 이 게임스탑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지 마라. 게임스탑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잘못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파월 의장은 어쨌든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디어를 통해서도 긴급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의장의 생각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의 연준의 생각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준한테 실망했다고 하는데, 아니요, 근데 실망할 거 별로 없었어요. 실망할 건 별로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게임스탑이 많은 걸 바꿔버렸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걸 바꿨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긴급하게 이제 보고서의 내용도 썼습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게임스탑이 어떻게 FOMC의 주인공이 됐나. FOMC가 끝나고 나서 첫 질문이 게임스탑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정도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이슈였다라는 건데요. 자, 이게 내용을 제가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롱 포지션은 제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매도 가격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되는데, 내가 투자한 돈이 이만큼이면 맥시멈의 손실은 이만큼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익을 무한대로 볼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숏 같은 경우에는 40을 숏을 했으면 맥스로 벌 수 있는 게 40이고, 게임스탑을 예를 든 겁니다. 어제 이제 종가로 350불이었는데 350불이면은 310불만큼의 손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 규모가 8배나 된다는 건, 내가 베팅한 규모의 8배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 이론상으로는 물론 중간에 자르고 뭐 하면서 이게 이만큼의 손실 볼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이렇다 보니까 헤지펀드들의 포지션이 완전히 꼬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롱숏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탑을 롱을 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테슬라를 숏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롱숏을 잡아놓는 거예요. 이거 1, 이거 1. 그러니까 1만큼 1대1로 잡아놨는데, 숏을 이제 게임스탑을 잡아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숏이 1만큼의 비중을 했는데, 이게 8배가 올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1대1이어야 되는데 1대8이 된 겁니다. 이게 숏 비중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포지션이 완전히 꼬여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수급이 꼬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갑자기 이 가격에 샀던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쭉 빠져버리면서 여기에 악성 매물이 되고, 뭐 이게 지지고 볶고 막 이런 꼬이는 상황, 그런 상황을 수급이 꼬이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들이 이런 상황이 돼 있는 헤지펀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게임스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난리가 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이런 현상들이, 이게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손실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숏 커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게임스탑을 사기 위해서 다른 거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온 종목들이 꽤 된다. 그게 사실은 하락 트리거를 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락 트리거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게임스탑 관련해서 뭐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되니? 그게 아니고요. 자, 매수와 매도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수와 매도는 항상 균형을 맞추고 갈 때가 가격이 불안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난 가격 필요 없고 빨리 팔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나, 난 가격 필요 없고 무조건 빨리 사야 돼,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길 때, 이때 가격이 빠지거나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상황이면
게임스탑을 사야 되잖아요. 오늘 중에. 그러니까 오늘 중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격 상관없이. 그런 수급들이 생길 때 가격에 그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트리거를 주고 이때 때마침 뭐 중국에서는 금리가 올라왔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뭐 달러가 어쩐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점점 불안이 확산되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지금 갑자기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말씀드려볼게요. 경제학자와 민주주의자, 그리고 투자자, 이런 투자자들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하나대투의 박종대 연구원님께서 영상을 만들어서 촬영해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우연찮게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 좋은 영상인 것 같아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다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루 밸류, 그러니까 펀더멘털 밸류죠. 그 다음에 페어 밸류 간의 그런 단기적인 간극은 항상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 간극 대비해서 그 간극이 위로 커져 있으면 오버슈팅인 거고 아래로 커져 있으면 이제 언더밸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간극에 항상 그 단기적으로 간극이 존재하는데 그 간극에 이제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까워하면은 경제학자가 되는 거고요. 분노하면 이제 민주주의자가 되는 거고, 민주주의자는 항상 분노를 정의를 향한 그런 현실에 부조리 된 분노가 항상 마음속에 있죠. 그리고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고서 미소를 지으면 투자자라고 이제 제가 감히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자, 이 박종대 연구원님 말씀하신 게 정말 멋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박종대 연구원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검정색 선이 펀더멘탈 선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선은 주가인 거죠. 주가는 펀더멘탈을 따라가지 않아요. 어떨 때는 앞서가고 어떨 때는 뒤서갑니다. 이게 개와 주인이 산책하는 것과 똑같아요. 산책할 때 개들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너무 언더밸류 되거나 너무 오버밸류 될 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박종대 연구원의 표현으로는 경제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비웃는다는 거죠. 아이고 이게 바보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그렇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내가 설명해 줄게. 야, 펀더멘탈은 여기야. 주가가 여기 있을 게 아니고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경제학자라면 너무 비꼬나요? 민주주의자들은 이거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낸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화를 내면 안 돼요. 지금 투자를 할 때는 정의감으로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야, 내가 이거 맞다고 하고 생각하고 내가 주식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게 주식이 왜 빠져?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주식은 항상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갈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감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자처럼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투자를 하기로 맘먹었으면 이 정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시고 투자 판단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비난하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야 그러면 옳고 그름은 필요 없고 너는 그러면 그냥 돈만 벌면 된다는 거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 건가? 이런 얘기 다음 시간에 또 할 텐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회에 저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을 뭐 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투자는요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투자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박종대 연구원의 표현 따라 이 돈 번 돈 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쓰는데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안 그러면은 그냥 투자하지 말고 정치를 하시는 게 맞다. 그게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투자자들은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기회라고 판단해서 이때는 사고 이때는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투자자다. 이건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는 게임스탑 이슈가요. 제2의 월가를 점령하는 이슈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것도 지금 제가 처음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레이 달리오의 이코노믹 머신이라는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잠깐 보시고 오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Since governments need more money and since wealth is heavily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small percentage of the people, governments naturally raise taxes on the wealthy, which facilitates a redistribution of wealth in the economy from the haves to the have-nots. The have-nots who are suffering begin to resent the wealthy haves. The wealthy haves, being squeezed by the weak economy, falling asset prices, and higher taxes, begin to resent the have-nots. If the depression continues, social disorder can break out. Not only do tensions rise within countries,
they can rise between countries, especially debtor and creditor countries. This situation can lead to political change that can sometimes be extreme. 자, 레이 달리오가 얘기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경제가 양극화가 되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쌓이는데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그 불만이 포출되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리스크가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전쟁이 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레볼루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일종의 레볼루션이 일어났던 게 2009년 그때 이제 양적 완화가 시작된 이후에 일종의 레볼루션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 겁니다. 월가를 점령하라는 형태로. 물론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야 이게 나는 99%인데 나는 뭐냐 그러면서 이제 나도 조용히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월가를 점령하자 이렇게 갔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얻은 소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게임스탑은요 좀 더 지능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이게 단순히 돈이 많이 풀려서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개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헤지펀드 한두 개 정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의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거 결단코 이거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자,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일단 주가가 마냥 좋은 구간은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매크로 환경도 그렇고 갈등 구조도 그렇고 지금 마냥 즐겨야 되는 분야는 상황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계속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시황관 계속 좋다라는 흐름은 이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뭔가 균열이 생겼어요. 어디선가 뭔가 게임스탑 때문에 뭔가 이게 삐득거렸어. 이게 삐득거리니까 여기서도 삐득, 여기서도 삐득. 이게 자꾸 그러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준의 의지가 그대로 간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진다. 라는 그 두 가지 큰 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다시 원상태로 복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리스크를 얼마나 감내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투자해놓은 포지션들이 자 리스크를 내가 얼마나 나 이거 이러다가 내가 결국은 손절해서 망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리스크 톨러런스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하시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신 다음에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자, 항상 제가 투자 의사결정은 세컨샷을 잘 치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세컨샷을 잘 칠 때 좋은 곳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는요. 투자를 하실 때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 내가 이번에 일단 오케이. 다음번에도 다시 보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어쨌든 2% 안에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좀 조정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아주 우호적인 환경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는 있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오늘 아이디어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효석씨 말 듣고 지금 안심이 되고 어차피 기다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꼭 잘 대응하셔가지고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하고 제가 시장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잘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응원하시고 잘 가시죠. 이거 한번 잘 버텨내면 또 기회 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이상 전 헤지펀드 매니저 이효석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